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문제풀이반 첫 시간을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죠. 밑줄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능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썩히다와 썩이다의 구별이에요. 자, 이건 쉬워요. 속을 썩이다, 이 이외에는 모두 썩히다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썩히는 거고, 또 2번에 쓰레기를 썩히는 거고. 그러나 속을 했으니까 3번은 속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썩이다죠. 그러므로 속을 썩여 하고 활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다. 또 4번에 또 새로 구입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 그래서 기계를 썩히다 하고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썩이다와 썩히다의 구별은 자주 시험에 묻고 있고요. 속을 썩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 썩히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비슷한 말로 사기다와 삭히다가 있죠. 사기다와 삭히다. 이 경우도 분을 사기다 하고 사기다 하고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삭히다, 홍어를 삭히다. 그래서 사기다와 삭히다의 구별도, 즉 사람의 심리적인 걸 얘기할 때 분을 사기다, 속을 썩이다 할 때 이를 쓰고 그 외에는 히를 표기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문제 2번. 가부터 라를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가에서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 즉 틀리다와 다르다의 구별을 묻는 거죠. 자, 틀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옳다죠. 반면에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요. 그래서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고, 틀리다의 반대말은 옳답니다. 여기서 생김새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즉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생김새는 서로 다른 거죠. 따라서 많이 달라라고 써야죠. 맞게 고쳤죠? 자, 그리고 거기 가에서 생김새가 나하고는 했을 때 나하고는 하고에 밑줄 치고 나하고는 달라. 이때 하고는 조사예요, 조사. 비교, 조사격, 조사입니다. 물론 너는 보조사고요. 따라서 이때 하고는 비교, 조사격, 조사지 동사 하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따라서 나하고는 하고 조사니까 모두 붙였었죠. 나하고는 달라 라고 고치고요. 다음 2번 나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을 바램으로 고쳤는데요. 틀렸죠? 바람 그대로 둬야죠. 그리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다라는 말보다는 결실을 맺다. 목적어로 취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은 맺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써야죠. 그리고 여기 결실이란 말이 열매를 맺다는 뜻이니까 이게 더 까다롭게 들어가면 중복된 표현이 돼요. 중복된. 그러므로 더 옳게 고친다면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자, 바람과 바람의 차이점. 바라다는 합격을 바라는 것이고요. 바래다는 빛이 바라는 거죠. 따라서 합격을 바라다 바람이고요.
빛이 바래다 바람이죠. 그래서 바라다의 명사형이 바람, 바래다의 명사형은 바람이죠. 다음 다에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자, 이렇게 주어가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하고 명사절이, 이렇게 명사절이 주어로 오면 서술어도 반드시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이다, 이렇게 명사문으로 서술어가 와야겠죠. 따라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맞게 고쳤죠? 좋겠다는 거야 하고 명사문으로 서술어를 바꿔줘야죠. 다음에 4번은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인간을 하는 목적어가 하나 나왔고, 사랑하다는 이 인간을 하는 목적어와 호응을 하지만 시련을 주다, 시련을 주다는 목적어 인간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시련을 주다라고 쓸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시련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뒤에 시련을 준다는 말과 호응하기 위해서는 즉 인간에게 하는 부사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서술어가 둘이 나오는데 앞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하나만 나왔을 때 그것이 둘 다 호응하는지를 검토해야겠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시련을 준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오지 않고 부사어가 오니까 부사어에 해당하는 인간에게 하고 부사어, 필요한 부사어를 삽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다음 3번을 가면요. 사자성어의 쓰임을 물었어요. 사자성어의 쓰임. 자, 우리 매년, 올해 금년 말이 되면 이렇게 교수협회에서 교수신문에 올해의 한자성어 그러고 1위부터 한 10위까지 나와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 분류과계, 즉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올해의 한자성어로 내는데 그런 시사적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다른 날 하지 말고 오늘, 알겠어요? 오늘 한번 검색해서 올해의 한자성어하고 즉 최근에 한 3년간의 올해의 한자성어하고 나온 것은 체크해 두면은 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사자성어 쓰임을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사자성어 뜻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건 이제 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그 사자성어를 실제 문맥에 맞게 썼느냐. 그러므로 사자성어를 공부할 때도 그냥 낱말 뜻만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자성어를 어떤 경우에 쓰는가, 이 문맥적인 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그는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구곡간장은 굽이굽이 구부러진 그런 창자죠. 그래서 굽이굽이 구부러진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에 빠졌다. 그래서 주로 이 구곡간장이라는 말은 마음의 비유적인 의미로, 마음을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애끓는 그런 심리적 요소에 애끓다라는 말로 이 심리적 요소에 구곡간장이라는 말을 쓰죠. 따라서 구곡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 맞고요. 2번. 곡학아세란 말은 대체로 학문을 왜곡해서, 글자 그대로야. 곡학, 학문을 왜곡해서 아세, 세상에 아첨하는 거죠. 따라서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고 곡학아세 하는 이가 있다. 맞겠죠? 앞에 학문의 정도를 걷지 않는 것, 곡학아세. 따라서 2번도 맞고요. 다음에 구밀복곰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배신의 칼을 품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은 구밀복검일 수 있으니, 이 말은 뭐야? 겉은 달콤한데 속은 칼을 품는, 즉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맞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음에 4번,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당랑거철의 자세라고 했는데, 당랑거철은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라는 말로,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라는 말로 무모한 행위를 말합니다. 겁없는 무모한 행위를, 겁없이 하는 무모한 행위를 우리가 당랑거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한 의협심에, 그지? 괜한 의협심에 머리 짧은 조폭 아저씨 10명하고 상대하겠다 나오는 거, 그런 무모한 행동을 우리가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즉 당랑거철은 무모한 짓을 쓰는 거니까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다는 행위하고는 거리가 머물어 가장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죠. 자, 당랑거철, 구밀복검, 곡화가세, 구곡간장 모두 자주 출제됐던 거. 그래서 한자성어는 나왔던 것이 또 반복이 출제되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한자성어하고 이론반에서 이미 한자성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제별로 그 한자성어들 반드시 기본적인 건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근래 3, 4년 동안에 이 수능에서 한자성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한자성어 쪽이 여러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시험에서 한자성어는 100% 출제되는 영역이 하나니까 한자성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자성어를 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말고 전체 그 관용어니까, 수거니까 당랑거철하고 전체 글자를 주목을 해야지, 당랑이 뭐고 거가 뭐고 철이 뭔가 이런 건 참고로만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지만 그걸 주의해서 보지 말고 당랑거철, 무모한 행위 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로 가죠. 4번 문제로. 4번 문제.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민의 그 의사소통 행위가 어떤 특징이 있나 점검해 봐야죠. 자,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했더니 지민이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자, 먼저 뭐 했어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일단 듣고, 그랬어? 하고 듣고, 나도 그랬는데 하고 공감을 표시했죠? 다음,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어. 그랬더니 맞아 하고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라는 것.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즉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의견도 얘기했죠. 즉 그 중에서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그러면서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민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자기 의견도 표현한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 하나만 주의합시다. 거기 방금 지민의 두 번째 대화에서 맞아, 그 중에서도 그중 밑줄 치고, 이때 그중은 합성어라 항상 붙였습니다. 그것 중에서라는 의미인데 이때 그중은 아예 한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쓰고요. 그리고 첫 번째라고 했을 때 첫은 관형사고 번이 의존명사고 째는 전미사니까 첫이 관형사, 번은 의존명사,
째는 전미사니까 첫과 번을 띄워야죠. 첫 번째. 또 끝에 줄에 지민의 방금 대화 끝에 줄에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이때 줄은 의존명사예요. 주로 목적어에 쓰이는 의존명사입니다. 이때 줄은 뭐의 준말이 아니야. 준말이 아니고 줄이 명사야. 줄이라는 의존명사. 그러므로 반드시 띄었어야죠. 효과적일 줄 몰랐어. 자, 다음은 이제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5번으로 가보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구운몽도 우리 여러 차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앞서 공부하다가도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봤을 거예요. 구운몽이라는 이렇게 고전 소설이 등장하면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에 등장했는가. 대체로 소설이 유행했던 건 언제라고? 조선 후기. 따라서 구운몽 역시 조선 후기 고전 소설이고요. 자, 특히 이 구운몽은 이 몽자류 소설이란 말이야. 즉 몽자류 소설이라는 얘기는 꿈을 제재로 했다는 거죠. 꿈을 제재로 한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가 몽유록, 즉 꿈을 제재로 하는 건 몽유록계 계열의 소설이라고 하고, 이 소설은 조신의 꿈부터 시작해서 오랜 전통이 있어. 그런데 아예 제목에 꿈 몽자를 넣어서 쓰여진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고, 이는 구운몽이 맨 처음에 시초가 되죠. 그래서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고요. 이 몽자류 소설보다 더 넓은 의미가 뭐라고? 몽유록계 소설. 몽유록계 소설은 꿈을 제재로 한 소설을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제목에 꿈 몽자가 들어가 있는 걸 몽자류 소설, 하위 개념으로 몽자류 소설이라 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몽유록계 소설은 등장인물이 꿈속에 들어가서 겪은 이야기를 쓰는 건데, 이 몽자류 소설은 등장인물이 신분이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즉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으로 꿈속의 일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몽유록계 소설은 A라는 인물이 꿈속에서도 A라는 인물로 지내다가 돌아오는 거라면, 이 몽자류 소설은 A라는 인물이 꿈속에서는 B라는 인물로 등장해서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구운몽도 이 9구자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건데요. 즉, 이 소설에는 성진과 팔선녀가 주요 인물이고, 이들이 꿈속에서는 다시 양소유와 육첩의 관계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에서 등장인물이 달라져요. 같은 인물이 제목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소설을 몽자류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이 구루문자, 즉 꿈속의 이야기를 다룬 거다. 즉 인생은 구름과 같이 그렇게 무상하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라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성진이라는 수도승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서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래서 현실,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인몽, 꿈에서 빠져나오는 걸 강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설은 소설의 구성상 강몽의, 즉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과정, 인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꿈에서 다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을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승상이, 이때 승상은 양서유를 말하죠. 그래서 양승상, 양서유를 말합니다.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거치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성진으로, 다시 양소유에서 성진으로 돌아오는 부분이죠.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기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위에 앉아 있었는데 밑줄 쳐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래서 인생 태어나서 죽기까지 부귀영화를 모두 누린 것이 결국 하룻밤의 꿈이었더라. 우리 그걸 일장춘몽이라 하죠.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이었다 하는 걸 말해줘요.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이때 108염주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다시 뭐로 돌아왔다는 거야? 스님으로. 다시 본래의 신분인 스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오브제, 즉 예술품의 소재, 이런 소재로, 즉 성진이 양소유였다가 다시 성진으로, 현실 세계의 스님으로 돌아왔음을 이런 소재가 말해주고 있죠. 108염주를 들고 있으니까 다시 스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밑줄 쳐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 자, 머리털이 방금 깎은 듯 까칠까칠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꿈속에서의 꿈을 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은 꿈속에서 한평생을 누렸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현실에서 잠깐 잠이 든 것이다. 그래서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라는 얘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완연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었으니, 위의라는 얘기는 위엄과 위엄 있는 모습, 위의하면 위엄 있는 모습, 즉 승상의 그런 위엄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에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행자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 세상 밑줄 치고 연화도량 밑줄 치고, 그래서 꿈속의 세계는 바로 인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진의 현실은 연화도량, 도를 닦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화도량이 성진에게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더 이상적인 도를 닦는 세계고, 그리고 꿈속에서의 세계가 인간 세상과 유사한 그런 부귀공명의 세계였지. 따라서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의 삶과 연화도량의 행장 성진의 삶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 구운몽의 큰 줄거리예요. 그리고 실제 현실인 성진의 세계는 진리를 구하는 연화도량의 세계고, 그리고 꿈속에서의 세계는 실제의 현실과 너무 유사한 부귀공명을 누리는 인간 세계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인간 세계의 허망함,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독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 입상하고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6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밑줄 쳐? 다 하룻밤 꿈이었다. 즉 일장추몽이었다 하는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하룻밤 꿈이었다라는 구절이죠. 이는 필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 이런 꿈은 어떤 꿈이었어? 이런 꿈은 어떤 꿈이었어? 부귀공명이 다 헛되다는 것. 양소유로 살아가는 삶. 양소유로 살아가는 삶이 다 헛되다는 것. 부귀영화가 모두 헛되다는 이런 꿈을 꾸게 하셔.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이로다. 그래서 이 글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강몽 구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1번 양소유는 장흥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맞죠?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스스로 요게 틀렸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의 덕이라고 했어? 사부가 나를 깨닫게 했다. 사부가 나를 깨닫게 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 스스로 환멸을 느끼고 돌아온 건 아니죠. 그러므로 2번 스스로라는 구절이 틀렸습니다. 3번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계야? 성진이 있는 곳은 어떤 세계야? 현실의 성진의 세계는 어떤 세계? 위에 표현대로 한다면 연화도량의 세계야. 진리를 구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렇지? 반면에 성진의 꿈속에서 양소유가 된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계에 가깝고. 이해됐죠? 자, 현실의 성진의 세계가 오히려 진리를 구하는 연화도량의 세계고 이 성진이 꿈속에 겪었던 현실 세계가 오히려 꿈속의 세계가 오히려 인간 세계와 유사하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진이 분명히 현실에서의 이름이 성진인데 그가 살고 있는 이 성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 세상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세상은 부귀공명을 쫓는 세계가 아니라 연화도량의 세계다. 진리를 구하는 세계다. 이 얘기예요.